예,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뷰노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파트를 이제 맡고 있는 김상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메디컬 AI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 인공지능 웹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부분의 그 청자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의료기기 쪽에서 접목시켰을 때 어떤 식이 있을지, 이런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뷰노에서 만드는 의료기기는 뷰노메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들 만들 때 어떤 식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구성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한 다음에 실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되게 작고 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최근에 재밌게 풀었던 그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최적화해서 풀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의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에선 크게 세 가지 의료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첫째로 영상, 둘째로 음성인식, 셋째로 시그널, 생체신호에 대해서 의료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째로 특정 병변의 검출 및 분류에 대한 문제를 풀어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눈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아마 안저사진이라고 해서 눈 반짝 찍게 되는 어떤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병들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찾아주는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체스트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뭐 예를 들면 결절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이제 폐렴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이제 코비드19용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희 코비드19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폐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체스트 엑스레이 제품은 이 코비드용으로 따로 이제 학습을 해서 런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골연령 측정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으로선 최초로 인허가를 받았던 제품인데요. 보네이지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뼈 나이를 측정해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도 했었습니다. 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이미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체 기관의 세부 구조 분할. 이게 뭐냐면, 저희 뇌는 총 되게 많은 그 부분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100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을 해서, 인체 기관이 이제 뇌 세부 구조 분할을 해주는 이제 문제도 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사 영상 검색인데,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이미지 쪽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풀 때 나오는 이제 문제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여져 있는 이 이미지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둘째로 음성인식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음성인식이라고 하면 구글 음성인식기라든지 기존에 이제 상용화 잘 되고 있는 음성인식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뷰노에서 왜 대체 이런 음성인식을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전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제 뭐 진료를 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녹음을 하면 그 음성 파일이 만들어질 건데, 그 음성 파일을 전사자분들이 이제 듣고 텍스트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사자분들의 일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텍스트 파일을 음성인식을 통해서 음성 파일을 음성인식을 통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형해주는 이 음성인식도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저희의 특징은 기존 거는 사실 의료 쪽에서 쓰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음성인식 이제 성능이 되게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의료 쪽에서 단어들이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엄청 길기도 하고 읽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인식기의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프라인 음성인식이라고 부르고 저희 회사에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온라인 음성인식이라 해서
이게 지금 실제로 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라이브 음성 인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마이크 같은 데에서 이제 음성 데이터가 스트리밍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인퍼런스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형해주는 어떤 문제도 이제 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생체 신호 팀에서 하는 연구인데요. 심정지 예측이라든지 폐혈증 탐지 이런 것들 이제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체 신호를 이제 그 환자들한테 그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는 이제 신호들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심정지 예측이나 폐혈증 탐지 등의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상 쪽에 있는 5가지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만들 때 딥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딥러닝은 데이터 기반의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특징 학습 및 분석 방법이라고 해요. 결국 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많고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학습을 하면 이제 높은 성능을 내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좋은 데이터란 뭘까요? 이 딥러닝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좋은 데이터란 뭘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병원에는 데이터가 일단 많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둘째로 이제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과연 좋은 데이터일까요? 먼저 이제 좋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첫째로 질 좋은 데이터,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음성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이제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좋은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고 플러스 이 딥러닝을 위한 좋은 데이터는 레이블링이 잘 된 데이터를 의미해요. 이 레이블링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 저희가 딥러닝 학습을 시킬 때에는 이제 지도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데이터에 정답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레이블링이 잘 된 데이터라고 하면 결국 정답지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지금 좋은 데이터라는 걸 정의할 때 질 좋은 데이터와 레이블링이 잘 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레이블링 툴들을 이제 만듭니다.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을 만드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레이블링이 잘 된 데이터와 좋은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 레이블링을 잘 할 수 있는 툴을 일단 먼저 만들었어요. 이 레이블링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툴들이 있고요. 밸리데이션 툴들이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 툴들은 뭐냐면 영상에 어느 위치에 병변이 있는지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밸리데이션 툴즈 같은 경우엔 저희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이 찾아온 이제 병변 결과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결과들이 실제로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얘네는 병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밸리데이션 툴들도 레이블링 툴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일회용일까요? 실제로 여기 이 4가지 이미지 중에 쓰이고 있는 레이블링 툴만 아직도 3개가 남아 있어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레이블링 툴들은 저희는 이제 많이 만들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 의료 쪽에서 쓰이는 이미지 포맷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이콤 표준을 지켜서 만든 영상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이콤이라는 포맷만 이제 지키게 되면 여러 가지 만들어놨던 어노테이션 툴들이나 밸리데이션 툴들은 데이터만 똑같은 포맷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만 조금 수정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이블링 툴들을 잘 만들어서 사용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딥러닝 성능 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제를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만들 땐 키노트로 만들었어가지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애니메이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덴탈 엑스레이 레이블링 툴은 수십 개의 카테고리와 수십 개의 질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치아 사진에는 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 색칠을 하든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는 질병마다 색으로 구분을 좀 지어줬고요. 예를 들면 뭐 치아 우식증이다 하면 좀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제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병들을 이제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색깔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웹베이스의 레이블링 툴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이미지만 저장이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보면 치아 사진 위에 빨간색 그리고 뭐 파란색, 갈색 이런 색칠이 되어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지금 저쪽 오른쪽 아래 이미지에서 덴탈 치아 사진만 싹 사라져 버리면 그냥 순수한 어떤 그림 그린 내용만 남겠죠. 이걸 이용하면 이미지 위에 어느 위치에 어떤 병이 있는지 이제 저희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툴을 저희가 보통 만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 결론을 내면 좋은 성능을 내는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고 이 말은 즉슨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많이 얻어서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얘기하면 잘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만들고 잘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좋은 성능을 내는 의료기기가 만들어진다.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뷰노메드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했으니까 이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학습을 하면 좋은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모델을 실제로 잘 서빙할 수 있게 이 서비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설계를 좀 해왔어요. 먼저 저희가 선택했던 건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앱이 있을 수가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니면 이제 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웹을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웹은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 제공이 되게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요. 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고 HTML5 캔버스 이용해서 시각화하기가 되게 쉽고 저희가 예전에는 웹이 되게 느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웹GL 같은 걸 이용해서 이미지 처리가 되게 빨라졌거든요. GPU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웹 오디오 API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오프라인 음성 인식기나 온라인 음성 인식기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관리 및 업데이트가 쉽고 추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이 이제 되게 좋고 따라서 저희는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봤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맨 처음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병원 내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도 좀 만들고 있지만 저희 뷰노메드의 대부분 제품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브라우저에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를 뭐 다양하게 쓰지만 그 중에 리액트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리액트에서 저희 웹 API를 이제 호출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오죠. 뭐 유저 정보라든지 아니면 판독했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 프론트엔드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업로드를 하게 되면 걔가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돌아서 결과물을 뿜어줘야 되잖아요. 저희 보통 2D CAD의 경우에는 한 1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3D, 뭐 CT라든지 뭐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이 서비스랑 별개로 인퍼런스 서버를 따로 둬서 아예 독립적으로 구성되게끔 저희가 좀 독립적인 구성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희 대부분은 학습을 할 때 뷰노에서 만든 뷰노넷이라고 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 엔진도 있지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 많이 쓰다 보니까 워커를 이제 따로 둘 때 뭐 셀러리 같은 걸 이용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돌게 하고요. 그 다른 프로세스 워커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GPU 업로드를 하고 GPU 물고 인퍼런스 이제 돌리게끔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이런 각각의 파란색, 뭐 분홍색 이런 식으로 색칠을 좀 해쳐놨는데
각각의 롤별로 개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드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웹 API를 개발하는 백엔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되는 리서처라든지 아예 분리가 좀 잘 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같은 병렬적으로 되게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델 계속 하고 있던 걸 업데이트를 이제 이 제품을 업데이트 할 때 저쪽에서 업데이트한 모델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붙여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이제 AI 모델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조상에 뭔가 좀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웹 API를 좀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개발을 좀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프로토콜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개발자들의 관점에선 사실 다양한 프로토콜을 써보고 싶은 욕구가 좀 있거든요.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만들어 보고 싶고 아니면 써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랑 웹이랑 연결하는 프로토콜 보통 저희는 HTTP 프로토콜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런 이제 HTTP 방식의 프로토콜이 아닌 뭐 GraphQL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웹 API 쪽에서 인퍼런스 API 쪽으로 API 콜을 할 때 이것도 사실은 HTTP 통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gRPC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프로토콜에 구애받지 않게끔 잘 분리를 했다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API는 뭐 따로 또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공지능 모델도 분리를 해서 개발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서비스 아키텍처들은 좀 스탠드얼론, 하나의 이제 서버로서 패키징이 되어서 소프트웨어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클라우드에 의료기기를 이제 런칭해도 된다라는 이제 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인 이제 수평적 확장 기능을 좀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있었던 그 아키텍처랑 달라진 점이 보라색 부분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웹 API를 서빙하는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엔 또 다른 인스턴스로 구성을 하고요. 이 인퍼런스 서버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서버로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런칭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큰 문제점이 비용이에요. 보면 GPU를 사용할 수 있는 AWS에 있는 EC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인스턴스 하나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쯤 쓸 수 있고 이런 정도로 되게 가격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GPU를 마음껏 못 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 요청이 많을 때는 이 인퍼런스 서버만 따로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켜놓고 저기에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놓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요청은 많지 않지만 다수의 유저가 요청할 수 있는 이 백엔드 서버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 있는 웹 API 쪽 백엔드 서버도 이제 인스턴스가 오토 스케일링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이 오토 스케일링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순수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좀 외부에다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인스턴스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두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인스턴스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유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BFF 같은 프론트엔드를 위한 이제 서빙 툴이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리액트 앱을 서빙하고 있었다면 그걸 이제 CDN이랑 S3 같은 걸 이제 잘 결합해서 서빙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면 이제 되게 뭔가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이 아키텍처 하나가 하나의 제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필요 없었던 기능들이 필요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각 서비스에 뭐 싱글 사인온 같은 이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인증 절차라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구성해서
뭐 이 유저 같은 경우엔 보네이지랑 펀더스를 쓸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통합된 멤버십 서비스랑 여러 가지 저희 뷰노메드 프로덕션들을 서빙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아키텍처 구성을 해놨고요. 조금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 뷰노 멤버십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뭐 체이스 엑스레이나 보네이지나 뭐 렁시티나 기타 등등의 제품들에 대해선 이런 이제 통합 멤버십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뷰노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의 경우 이렇게 생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결론을 이제 내보면, 저희 뷰노메드 제품들은 모델과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듈 분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서빙이 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스탠드 언론의 경우는 이제 패키징이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품들이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파이썬도 바이너리화 할 수 있는 툴들도 되게 많아졌고,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좀 잘 해서 남들이 이제 보기에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스탠드얼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성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는 수평적 확장이 되게 쉽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직은 안 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이 이제 늘어나면서 MSA로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인공지능 모델도 잘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병리 뷰어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병리 같은 경우엔 이미지 사이즈가 되게 크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렁시티 같은 경우엔 3D다 보니까 3D 뷰어를 띄울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고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풀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재밌게 풀었던 문제가 이 병리 뷰어를 만들었을 때 생겼던 문제를 풀었던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여기에 이제 공유를 하고자 들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좀 드리면, 병리학 같은 경우엔 슬라이드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내용은 이미지 사이즈 한 장당 100메가에서 10기가 정도 수준의 이미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미지만 하더라도 5만 바이 8만 정도의 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분비선이라는 글랜드라고 하는 게 되게 이 병리학 쪽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분비선은 여러 선암의 악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쓰인대요. 그래서 뷰노의 머신러닝 연구팀에선 이 글랜드를 병리학 이미지에서 찾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요. 이 개발팀에선 이걸 웹에다 띄워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이미지, 이 5만 바이 8만짜리 이미지를 웹에다가 캔버스에 띄워주고, 이 연구팀이 찾은 글랜드를 뷰어에다가 그려주는 이 소프트웨어 이제 만들게 되죠. 요구사항은 이미지를 이제 뭐 잘 보여줘야 되고, 이미지 뷰어의 확대, 축소, 이동 뭐 가능해야 되고, 글랜드의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하대요. 문제는 너무 느렸어요. 맨 처음에 슬라이드 이미지를 띄우는 건 쉬웠는데, 거기다가 글랜드 이미지, 이 머신러닝 연구팀에서 찾은 글랜드 포인트들을 실제로 이제 이 슬라이드 이미지 위에다 그리는 작업이 되게 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글랜드 수가 너무 많았고, 한 글랜드 이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포인트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분 단위의 초기 로딩 속도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뷰어에 한번 키는데 분 단위가 걸린 거죠. 그래서 쓸 수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 4가지 접근법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미지 포맷으로 그리면 캔버스 위에 이미지를 그리는 건 되게 쉬운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요런 이제 오른쪽처럼 색상 입히는 마스크, 이미지 입히는 기능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었다가, 글랜드의 자포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글랜드를 수정, 추가, 삭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접근을 실패했고, 둘째로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글랜드만 그리게끔 하면
글랜드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5만 바이 8만이니까 확대를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랜드 수는 이제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체 뷰를 볼 때 똑같은 문제가 남아있게 되죠. 세 번째 접근은 확실히 이 이미지 크기는 크지만 저희 모니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 해상도는 작잖아요. 그러면 실제 모니터 해상도 안에 한 픽셀에 존재하는 점들을 좀 제거하면 중복된 점을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했던 접근이었고요. 실제로 중복된 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체 화면에서 봤을 때 78%의 감소 효과가 났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 글랜드를 수정하거나 그런 건 어느 적당한 이제 줌 레벨을 확대한 상태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봤을 땐 적당한 그룹화를 하면 글랜드 수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정 작업 일어나기 전에 줌 레벨에선 이제 적당히 그룹화를 한다. 그랬더니 이제 글랜드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죠. 이 네 가지 접근 중에 세 가지를 쓰기로 했고, 이 두 번째 접근과 네 번째 접근을 이제 보다 보니까 현재 보여지는 부분에 있는 글랜드를 찾기 위한 건 레인지 커리라고 하는 이제 부분 커리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룹화를 할 때 뭐랑 그룹화를 할지라고 생각했을 때 주변 글랜드랑 그룹화를 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KNN 커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레인지 커리랑 KNN 커리를 저희는 이제 시밀러리티 커리라고 해서 이런 그 기존의 이 시밀러리티 커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덱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인덱스들은 예를 들어서 뭐 R트리라든지 K트리라든지 뭐 MVP트리라든지 이런 이제 스파셜 인덱스가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이 인덱스를 맨 처음에 글랜드를 구성을 해 놓으면, 글랜드를 인덱싱 해 놓으면 이 어프로치 2와 4에 쓰이는 레인지 커리랑 KNN 커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스파셜 인덱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봤죠. 처음 글랜드의 모든 포인트를 이용해서 인덱스 빌드를 하고, 이 확대 축소 이동을 할 때에는 3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어프로치 2번부터 4번까지를 매번 이제 연산을 하게 돼요. 이제 맨 처음엔 레인지 커리를 이용해서 현재 화면 보여지는 거에 글랜드를 찾고, 글랜드에서 이제 한 픽셀에 중복된 포인트 제거하고, 이러면 이제 벌써 포인트 개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5번부터 7번까지는 그룹화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룹화를 한다라는 의미는 에어리어가 작은, 넓이가 작은 글랜드일수록 주변 글랜드와 합쳐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선순위인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글랜드를 다 넣어 놓고요. 매번 이제 KNN 커리를 날려서 K에게 이웃을 찾고 머지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룹화를 처리합니다. 이 3번부터 7번까지 과정을 매번 이제 확대 축소 이동할 때 반복을 하고 화면에 이제 그림을 그리죠. 결론은 처음에 보여줬던 5만 바이 8만짜리 이미지 위에 15,000개의 점으로 구성된 400개 글랜드 그렸을 때 글랜드 수는 62%로 감소를 했고요. 포인트의 수는 78% 감소를 해서 기존에 5분 정도 걸리던 로딩 속도가 3초 정도로 이제 줄어서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였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아직 어르신들은 모바일에 익숙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을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의사들 대상으로 판매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어르신들이 그 일반 유저를 의미하시는 거면 아마 이제 그 일반 유저분들은 아마 사용하실 수가 없으실 거고 병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웹에서 띄울 경우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기기마다 해상도 최적화가 달라 예상한 화면이 송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웹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주는 컨테이너라고 해야 되나? 그 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은 확대 축소가 되더라도 그 사이즈에 맞게끔 잘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바일 환경처럼 되게 작은 디바이스가 아닌 한에서는 아마 똑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그 외부로 했을 때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그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이 의료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특수한 걸 쓰세요. 그 16비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되게 비싼 모니터를 쓰시는데 그 모니터에는 이제 저희 웹 UI를 띄웠을 때 해상도를 이제 저희 웹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기기마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질문이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대형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DBMS 따로 쓰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파셜 인덱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신 건지. 이게 RDBMS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 스파셜 인덱스를 지원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포스트그레스QL의 뭐 진 인덱스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하면 스파셜 인덱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프론트엔드에서 글랜드를 인덱싱을 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프론트엔드에서 알스타트리 구현해가지고 직접 빌드를 했습니다. 주로 웹에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백엔드 언어는 실제 필드에서 무엇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저는 PHP 라라벨을 이용하는 편인데 실시간 인터랙션이 주가 된다면 웹소켓을 이용하시는지요? 현업에서는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언어는 중요하지 않죠. 백엔드 언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파이썬을 좀 많이 쓰는데 뭐 PHP 라라벨을 이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PHP 라라벨을 썼을 때 단점이 뭐냐면 저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보통 저희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PHP 라라벨에서 그런 해당 인퍼런스 코드를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마 서브 프로세스 같은 걸 이용해야 될 텐데 뭐 그러면 좀 예쁘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실시간 인터랙션은 당연히 이제 웹소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본인이 이제 입맛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밑에 있는 거일수록 옛날 거죠. 인공지능을 앱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딱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치료 임상 결과에 대해서도 서버 등에서 학습 과정을 할 텐데 이 경우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그 학습에 관해서 관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치료나 임상 결과를 저희가 쓰는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하고 음성에 대해서 음성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치료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저희 제품으로서 현재 나온 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이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단 보조의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맞습니다. 진단 보조의 영역에 머물고 있죠. 실제 개발회사들은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원격 진료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상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 진단이라는 이름을 아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은 결국 유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이 사용할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진단은 의사분들이 하게 되고요. 이 의사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서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향후 원격 진료로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우리 툴이 원격 진료로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툴을 사용하시는 의사분들이 원격 진료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원격 진료상에서 적용되기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장은 안 떠오르는데 아마 뭐 실제로 원격 진료상에서 사용이 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저는 지금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 메일로 주셔도 아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회사가 개발자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연구원도 많이 뽑고 있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 기나긴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